네,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권에는 밝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모든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개정 시한인 어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선거구 없는 나라로 새해 아침을 맞은 정치권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까지로 선거구 획정이 사실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결국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갑질 행세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가슴 아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이미 예측된 일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총선 이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대선을 앞두고 지금 야권도 분열이 되고 새누리당도 지금 치열하게 친박, 진박 뭐 이런 싸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선 전국에 있어서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선진화법 하에서 소수파,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소수파를 어떻게 원내에 진입하냐 이런 이제 야권의 의지 이것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네. 여당도 물론 양보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야당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지금 삿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치 민주화가 달성된 지금 있어서 네. 정치적인 후퇴 그리고 참 부끄러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의화 의장이 이제 직권 상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게 좀 여야 모두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 상정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직권 상정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거죠.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영실 규정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되면 이제 헌법에서 헌법을 결정을 한정했던 기간이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실기에서 지금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특이하게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영시가 되면은 첫 아이가 태어난 애가 누군가 이런 게 되게 많이 관찰이 되는데 네. 영시가 지나면서 지금 직권 상정 절차에 진행했기 때문에 2016년에 첫 번째 정치 행위는 지난해에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이제 연극교수 지적하셨는데요. 일단 절차는 그대로 이제 5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안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일차적인 안은 현재 지역구 수인 246석하고 254석인 비례 그대로 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몇 개를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한다면은 수도권에서 10개 의석 정도가 늘지만은 7개 정도로 한정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더 줄어들 3개 정도를 좀 양보하는 그런 몇 가지 이제 지침을 주면서 요구를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수가 많이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8일 날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부결이 돼버리면은 직권 상정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결이 돼버리면은 다시 원점이 돼버리죠. 네. 저는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자면은 2차, 3차 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2차, 3차 안을 준비해버리면 1차 안은 너무 기계적인 절차가 돼버리니까 네. 준비하지 않고 일단 현행 법에 돼 있는 246석을 기준으로 했을 것인데 당장 그것 때문에 직권 상정 한번 했다고 해서 선거가 획정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부결될 걸로 보시나요? 예, 저도 부결될 걸로 봅니다. 네. 뭐 우리 정치가 지금 이미 뭐 시한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산안 같이 시한을 넘길 수 없게 규정이 돼 있다면 네. 국회에서 합의를 했겠지만 지금 이것은 뭐 시한을 넘겨도 여야가 공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제로섬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만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든 하겠는데 여당, 네. 야당 공히 지금 국민들한테 정치권 전체가 지탄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장에는 국민들 나와서 여당이나 1당이나 2당을 찍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결국은 끝까지 가면서 상대방의 양보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는 쟁점 법안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할 것이고 네. 야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특히 정의당과 같은 소수파를 원내에 진입시켜야만이 대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네.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물러설 수 없는 지금 치열한 삿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연말마다 사실 정치권의 이런 모습이
쉽게 보이는데 이번 19대 국회는 특히나 더욱더 식물국회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왜 그럴까요? 연말마다 갔을 때 몰래 가지고 법안 처리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몸싸움 하면 처리하기도 하고 대신 네. 이번에는 몸싸움을 못하게 돼 있죠. 아까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의 경우도요. 12월 2일까지 제한이 돼 있지만은 본회의에서 부결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제 예산은 부결됐을 경우에 사전에 좀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있는데 지금 선거구획정 같은 경우에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은 이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은 뭐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추후에는 기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한 내에 되지 않았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뭔가 집행할 수 있는 강제 조치가 있든지 네.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될 국회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줘가지고 네. 감점을 준다든가 어. 뭐 그래야겠죠. 네. 일부 보니까 언론 사설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했던 국회의원들 자격 박탈해야 된다. 네. 어떤 사람은 과격한 일반 국민들은 어느 총선에 4월 달에 출마 자격을 좀 박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그 진행대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다른 대안이 뭔가 진행이 되도록 하든지 네. 의원들에게 페널티가 가는 이런 보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페널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널티를 자기들한테는 주겠습니까? 입법화해서 페널티 방지법을 만들 가능성이 더 많고 네. 식물국회라고 했는데 식물국회보다도 더 냉동국회라고 지금 네. 이름이 돌고 있을 정도로 결국은 그렇습니다. 선제해서 인구 대표성을 맞추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 국회의원들은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 지역주의의 국민들, 유권자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갑질 국회의원, 갑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서 이것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럴 네. 만한 지금 패권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될 수가 없는 현실이고 네. 그것을 정치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을 하려면 해라. 일단은 총선에서 30% 40% 투표를 해도 우리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입법 활동하면 국민들은 금방 또 생업에 바쁘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지금 현실이 이제 빈곤의 악순환처럼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정치라든가 정치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새해들에서 정치권에 대한 첫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요. 자, 먼저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까지 추월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안철수 신당 그리고 세 번째가 더불어민주당인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아마 YTN에서 문화일보 조사 등을 포함해서 보도를 했을 건데요. 네. 최근 조사에서 이제 그동안에 새로 나왔던 안철수 신당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초반에는 이게 새롭게 주목받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 아니겠느냐. 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자리 잡을까 했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올라가가지고 어제 문화일보 조사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지게 발표된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조사에서도 지금 2위로 올라가 있고요. 네. 서울의 경우는 심지어는 새누리당하고 박빙을 할 정도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건 물론 이제 확정적인 꼭 여론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런 추세라면은 현재까지는 제1야당 싸움에서는 신당이 뭔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장 교수도 한번 지적했던 것 싶은데요. 최근 이렇게 지금 선거 획정들 비롯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시 새로운 요구는 신당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정말 총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이 과연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향후 안고 있는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당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지지는 지난번 3년 전보다 훨씬 더는 적어졌다고 봅니다. 한 20% 정도 더 이제 적게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양 정당 집권당과 제1야당의 혁신을 지금 이제 부채질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어떤 결말 있는 그런 추진력 있는 뚝심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앞으로 창당 일정을 진행을 할 텐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물 영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인물 수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릴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그랬습니다. 인물 영입에 있어서 부패, 막말, 갑질 그리고 부패 척결이라든가 과거의 낡은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낡은 정치 청산에 적합한 사람들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네. 예를 들어서 광주의 2호 탈당의 임내연 의원, 과거에 서부총잡이 발언으로 막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국회 30일 출석 정지도 있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만길 의원도 탈당할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의원 탈당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분을 과연 안철수 신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기반은 호남이 돼야 되는데, 호남이 돼야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DJ계를 중심으로 한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파라든가 신당파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철수 신당파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호남을 두고 참 가슴 아프게 새 부류가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갈 텐데, 네. 여기에서 치열한 어떤 삽바 싸움에서 안철수 신당이 끈기 있게 근서 있게 여기서 격돌해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뭐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대선 그 주요 후보 지지도도 발표가 됐는데, 자, 보면은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2위고요. 김무성 대표가 3위, 박원순 시장, 안철수 의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반기문 총장은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계속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래 와서는 좀 그렇게 적극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전에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자꾸 자기 조사에 넣지 말라, 자꾸 네. 국내 정치에 개입시키지 말라 했었는데, 얼마 전 정치부 기자들을 만나서 했을 때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반복되는 언급을 해봐야 그렇게 나오니까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조금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에 뭔가 특징적인 이유 중 하나가요. 과거에는 대선을 앞두고 1년 앞두고 했을 때 몇몇 사람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차기 대선 후보다라는 거였었는데, 현재는요. 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새누리당의 후보들도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새누리당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권의 후보들도 지금 이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등 나오고 있지만 이 중에 누가 구체적으로 야권의 대표적인 후보가 될 것인가 확정이 돼 있지 않단 말이죠. 네.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제3후보에 대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것 같고요. 아까 네. 보니까 반기문 총장을 넣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존에 누구 표를 가장 많이 가져가느냐, 중도 성향의 표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 쪽 표가 많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반기문 총장을 넣지 않고 했을 때는 최근에 보니까는 세 사람이 거의 박빙의 경쟁 관계를 보이고 있죠. 김무성, 네. 문재인, 안철수가 박빙의 관계를 보이는데 반기문 총장을 넣고 보니까는 좀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2위권으로 올라간 것은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과연 안철수 의원이 신당의 지도 세력이 돼가지고 과연 그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본인의 리더십이 과연 그런 것이 부합할까? 네. 이게 향후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앞서서 정당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2위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야권의 이런 분열 양상이 결국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 10여 년 열린우리당부터 친노 계열이 단단하게 결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습된 학습된 효과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가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20% 컷오프를 통해서 자신의 비토 세력을 다 지금 정리할 그런 계제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신당이 이제 또 뜨면, 그럼 과연 안철수 신당의 손학규라든가 야권의 어떤 대선 주자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이 당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을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가장 저는 이제 뭐 꼰돌이패라고 알죠? 이렇게 좋은 네. 그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양쪽 다 거중조중하면서 열심히 하자 우리. 그래서 나중에 총선 끝나고 네.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끝까지 총선까지 갈지 아니면 총선 전에 또 다른 야권이 연대나 합칠지 네. 그건 모르겠고, 총선이 지나면 대선 국면에서는 반드시 야권은 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금 2명이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반기문, 김무성 대표는 대선에 출마 뜻이 없다고 애초에부터 선언을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후보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지지율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 4.13 총선이 끝나고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등장을 할 텐데 네. 한 서너 명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해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가봐야지 이제 여당의 후보, 야당의 후보가 이제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여론조사와 그리고 누가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정당이 어떻게 변천이 될 것인가, 그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요. 아까 그 조사에서는 반기문 총장은 지금 새누리당 후보는 아니죠. 제3위 후보로 등장하고 있고, 네. 김무성 대표는 지금 새누리당 대표로서 후보로 조사가 된 것은 분명하고요. 왜 지금 그러면 정당 지지는 그 신당이 앞서는데 그 안철수는 후보군에서 좀 더 처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네. 같은 조선일보 조사에서요. 문재인과 안철수의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철수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해석해서 반기문 총장을 넣고 했을 때는 중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과 또 박원순 시장 쪽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조사에서 그랬습니다. 네. 지난해 어느 순간인가 반기문 총장을 넣고 갑자기 조사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안철수 이제 의원이 등장하기 전이었는데, 후보군으로 등장하기 전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번 네. 조사에서도 야권 내부의 두 사람 간의 문재인과 안철수 간의 적합도 비교하면은 조금 앞서는 수준으로서의 안철수 의원이 나서는데, 이렇게 반기문 총장을 넣어서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성향이 나온다면은 표의 좀 성격을 좀 참고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올해 20대 국회가 열리는데 19대 국회와는 좀 다른 모습이어야 할 텐데요.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과제는 선진화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은 어차피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지금 이제 넘어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갈 겁니다. 네.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는 또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들의 목표가 대선 주자를 누구랑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대선 국면을 끌고 가서 정권을 잡던 못 잡던 네. 차기 정치 행보를 하냐, 거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이제 입법화가 입법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은 결국은 입법으로 말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정치가 패턴이 잘못돼서 입법이 아니고 정치의 어떤 기득권 유지의 차원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네. 정말 20대 국회는 이런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법안 발의된 것들은 만약에 19대 국회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은 현재 지금 발의된 것들은 처리하는 게 맞겠죠.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쟁점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 경제 관련 법안하고 이제 노동시장 개혁 관련된 법안들이요, 기왕한 것이니까 이 지금 19대 통과되는 게 좋겠죠.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압박의 문제가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절충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당장 지금 노동부에서 법안 대상은 아니고 지침이 되겠습니다만은 두 개의 법안에 관련된 지금 노동시장 개혁 관련 지침을 내놔가지고 반발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절실하다면은 그만큼 좀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폐기되지 않고 19대 때 과급적인 완성하고 20대 국회를 맞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